네, 반갑습니다. 상담 전문가 조아은의 북클럽입니다. 오늘은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 마음 가면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제가 세계관과 소명 TV의 조아은의 나나나에서도 한번 다룬 책인데요. 불안이나 수치심, 취약성 같은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의 뿌리를 연구하는 심리 전문가 브레네 브라운이 쓰신 책입니다. 마음 가면이라고 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꾸며진 모습들, 꾸며진 가면을 벗고 자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드러낼 때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내용을 아주 쉽고 또 마음에 착 와닿게 쓰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늘 좋은 모습, 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들만, 그리고 탁월한 모습들, 잘 사는 모습들만 보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던지라 마음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지, 그리고 내면과 일치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던지라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저의 이야기로 읽혀졌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면요, 자존감은요 진짜 내 모습으로, 그리고 나의 자발성으로 선택하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갈 때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 가면을 벗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자신의 약점, 취약성을 드러낼 때 진정한 공감 능력이 생기고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이럴 때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관계의 비밀이 제가 상담하고 강의하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마음 가면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체 우리가 어떤 가면을 벗어야 우리가 진정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핵심 부분만 제가 추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성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취약하다는 것은 이른바 어두운 감정은 아니지만 마냥 가볍고 긍정적인 경험도 아니다. 취약성은 모든 감정과 느낌의 핵이다. 무엇을 느낀다는 것은 곧 취약해지는 것이다.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걱정 때문에 생활 속의 감정들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의미를 주는 유일한 것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취약성을 싫어하는 이유는 취약성을 공포, 수치, 슬픔, 걱정, 실망 따위의 어두운 감정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두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두운 감정들 역시 우리의 삶과 사랑, 일과 리더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내가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취약성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감정과 경험들의 요람이다. 취약성은 사랑, 소속감, 기쁨, 용기, 공감, 창의력의 원천이며 희망과 공감, 책임감과 진정성을 잉태한다. 삶의 목표를 더 분명히 하고 싶다면, 정신세계를 더 심오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취약성에 그 답이 있다. 내 설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나도 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취약성과 나약함은 같은 말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내 말은 진실이다. 나는 취약성을 불확실성, 위험, 감정 노출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염두에 두면서 사랑에 관해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사랑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안전을 내가 보장할 길은 없다.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줄 수도 있지만 예고 없이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이것이 취약성이다. 사랑은 불확실하다.
사랑은 무척 위험하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감정을 드러낸다. 물론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도 않는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작품, 우리의 글, 우리의 사진, 우리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는 일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리라는 확신도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취약해진다. 순간의 행복에 취하는 일은 또 어떤가? 행복한 순간은 덧없이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재난을 부르고 싶지 않다면 너무 행복해하지 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충고한다. 순간의 행복에 취한다는 것은 짧지만 강렬한 취약성이다. 정말로 위험한 일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감정 자체를 나약함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을 견뎌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감정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취약성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낌과 실패를 혼동했고 감정과 책임을 혼동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취약성을 나약함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점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삶에 반드시 필요한 감정의 영역을 되찾고 열정과 목표의식에 불을 붙이고 싶다면 자신의 취약성을 끌어안고 취약한 상태 그대로 세상에 참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배움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잊고 있던 것을 복습하는 과정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좋은 출발점은 취약성을 정의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취약성의 정의를 찾고 싶다면 다음을 읽어보라. 취약성이란 뭐뭐뭐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라는 과제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제출한 답변의 일부다. 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 최근에 아이를 잃은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내가 쓴 글이나 내가 그린 그림을 공개하는 것, 사랑에 빠지는 것,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내가 만든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반응이 없는 것, 누군가가 나 또는 내 친구를 비판할 때 나서서 반박하는 것, 책임지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신념을 간직하는 것. 위의 답변들이 나약함이라고 생각되는가? 공경에 처한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 나서는 일이 과연 나약함일까?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일까? 파업 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일이 나약함의 표시일까? 그렇지 않다. 취약성은 진실처럼 들리고 용기처럼 느껴진다. 진실과 용기는 늘 편안하지는 않지만 나약함은 절대 아니다. 물론 취약해지면 자신을 노출하게 된다.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의 고문실에 갇히게 되는 것도 맞다. 취약성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일을 나약한 행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취약성은 상호 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신뢰와 경계를 요구한다. 취약성을 끌어안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걸 털어놓는다든가 고해성사를 한다든가 무차별적인 노출을 한다든가 유명인들처럼 SNS에 정보를 함부로 올리는 것과 다르다. 취약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털어놓는 것이다. 취약성을 끌어안고 솔직해진다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대개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뭔가를 털어놓기 전에 항상 보증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면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레네입니다. 저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는다. 그런 행동은 취약성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의 몸짓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이상한 방법으로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병적 증상일 수도 있지만 취약성은 아니다. 왜일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뭔가를 털어놓는 대상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도 괜찮을 정도의 관계를 쌓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취약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신뢰를 쌓고 진정 어린 참여를 이끌어낸다. 경계 없는 취약성은 관계를 끊고 불신을 조장하고 참여를 저조하게 만든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모든 걸 털어놓는 것, 곧 경계 없는 폭로는 우리가 진짜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취약성과 친해지려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를 쉽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연습하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내쫓길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의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취약성을 다시 끌어안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지기까지 지원과 격려,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사람들은 대체로 도움받는 역할보다 도와주는 역할을 더 편하게 여긴다. 하지만 취약성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불완전함의 선물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열린 마음을 경험해 봐야 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조차 자신도 모르게 비판적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 나에게 개인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나 자신이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때였다. 그때 나는 용기를 내어 나의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취약성을 피해 부단히 도망을 다닌 뒤에야 불확실성, 위험, 감정 노출의 불편함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한때 나는 내가 잘만 하면 취약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취약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전화벨이 울리고 상상 밖의 소식을 들을 때, 뭔가가 두려울 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감사와 기쁨보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설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폈다. 뭔가를 느낄 에너지가 남지 않을 때까지 분주히 움직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밖에서 보면 나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나의 내면은 겁에 질린 상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알게 됐다. 나의 가면은 너무 무거워서 계속 끌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그 가면이 내게 해준 것이라고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밖에 없었다. 가면은 나에게 몸을 웅크리고 자기 뒤에 조용히 숨어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의 불완전함과 취약성을 보지 못할 거라고 했다. 그렇게 숨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었다. 웬만하면 취약해지지 않으려 하고 바보 같은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나는 어른들이 서로를 그런 이유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다. 나의 취약성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는다고? 취약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나는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거절하는 방법도 배웠다. 친구의 마음이 상할까봐 또는 학자로서 좋은 기회를 날리고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될 때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까지는 뭔가를 거절하고 나서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루스벨트의 연설문을 다시 떠올려 보자. 내가 배운 것은 또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더라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관람석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나와 함께 경기장 안에 있었다. 나와 함께 싸우고 나를 위해 싸웠다. 관람석에 앉은 사람들의 반응을 저울질하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은 팔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다. 이것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바뀌었다. 지금 나는 아내, 엄마,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나는 우리 집을 우리 가족 모두가 가장 용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겁에 질린 모습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집에서는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학교나 직장에서 창피했던 일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난 우리 가족과 함께 할 거야. 경기장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다 같이 실패하는 거야. 용감하게 실패하는 거야. 더 취약해지고 더 용감해지는 방법을 혼자서 배우기란 불가능하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이자 가장 큰 도전이다. 지금보다 용감해지고 싶다면, 세상에 뛰어들어 나를 보여주고 싶다면 취약해져야 한다.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아저씨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수치심에 젖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만 하고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겠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어떤 상품을 디자인했거나 기사를 썼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당신이 만든 뭔가를 공유한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일이지만 세상에 참여하고 온 마음을 다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대담하게 뛰어들기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신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창작물이나 작품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동일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신이 세상에 접근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내 작품을 사랑해주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사람들이 내 작품을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럴 때 벌어지는 일은 둘 중 하나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만들었거나 생산한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창작물을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공유한다 해도 창의성과 혁신이 최고조에 달한 부분을 한두 겹 벗겨내 덜 위험한 작품으로 바꿀 것이다. 당신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아낸 창작물을 내놓을 경우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창작물을 원형 그대로 공개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당신의 창작물이 별로이므로 당신은 좋은 사람이 못 된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피드백을 얻어내고 의욕을 되찾아 화판 앞으로 돌아갈 확률은 희박하다. 당신은 혼자만의 세계에 틀어박힌다. 수치심은 당신에게 왜 괜한 시도를 했느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넌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주제 파악 좀 해. 라고 말한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당신의 예술 작품이나 창작물 또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직업적인 경험에서 나온 대답을 들려주겠다. 당신은 더 큰 공경에 빠진다. 수치심이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 갖춰진다.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을 결정할 권리를 남들에게 넘겨줬다. 그런 일이 잇따라 벌어지면 이글스의 히트곡인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와 비슷해진다. 체크인은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호텔. 당신은 남의 비위 맞추기, 열심히 일하기, 완벽 추구하기에 포로가 된다. 만약 당신이 수치심에 관해 알고 있다면, 그리고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된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이 당신의 창작물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감탄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당신은 그림 한 점,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 근사한 연설 하나, 훌륭한 설교 하나,
아마존닷컴의 높은 순위 따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다. 물론 친구나 동료들이 당신의 열정을 알아주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힘들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창작 행위는 당신이 하는 한 가지 일일 뿐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신은 대담하게 뛰어들었고 그것은 당신의 가치관, 즉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일치하는 행동이었다. 우리는 자존감을 위협받지 않을 때 훨씬 용감해지며 그럴 때라야 우리의 재능과 재주를 숨김없이 보여주게 된다. 가정, 학교, 기업에 관한 나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풍부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부탁하고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수용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끈기 있게 뭔가를 시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다. 자신의 가치를 자각한 사람은 쉽게 솔직해지고 취약성을 끌어안는다. 그런 사람은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반면 수치심에 젖어 있는 사람은 쉽게 위축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겁을 먹는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화, 다시 말해 부모와 교사와 행정가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창작물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문화의 특징은 놓아버리기, 남 탓하기, 뒷담화, 낙인 찍기, 편애,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의 결핍이다.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수치심 테이프를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치심이 항상 구체적인 순간이나 누군가에게서 경멸하는 말을 들었을 때만 유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내용이나 사회에서 주입당한 내용이 마치 오래된 녹음기처럼 계속 반복되면서 수치심이 생성되기도 한다. 나의 친구이자 동료인 로버트 힐리커는 이렇게 설명한다. 수치심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내가 스스로 수치심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혹독하게 비판을 퍼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경우가 있다. 수치심은 우리가 참아 말하지 못할 때 힘을 얻는다. 그래서 수치심은 완벽주의자를 사랑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쉽게 입을 다물어 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수치심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그래서 수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을 건다면 수치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수치심은 자기한테 이런저런 설명이 붙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가 수치심에 관해 이야기하는 순간 수치심은 수그러들기 시작한다. 마치 그렘린들이 빛에 노출되기만 해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처럼 언어와 이야기는 수치심에 환한 빛을 비춰서 수치심을 제거한다. 루스벨트의 조언처럼 대담하게 경기장에 뛰어들 때 우리는 실수를 하고 부족함도 느낀다. 실패와 실수와 비판이 우리를 따라다닌다. 우리가 크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온 마음을 다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실패가 가치 없음과 전혀 다른 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실패했다고 해서 사랑받고 어딘가에 속하고 기쁨을 느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도전하지도 못한다. 수치심은 경기장 밖 주차장을 서성이며 기다린다. 패배를 맛보고 다시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경기장 밖으로 나오면 수치심은 이런 말로 그들을 비웃는다. 내가 뭘 했어? 실수하는 거라고 했잖아. 당신은 별로 잘하지 못한다니까? 수치심 회복 탄력성은 그럴 때 이렇게 대꾸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 난 속상해. 실망스럽고 큰 타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네. 하지만 나는 성공과 명성과 인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 나는 용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행동했을 뿐이야. 수치심아, 그만 가보렴. 이제 이해하겠는가?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와 관계가 수치심에게 짓눌려 질식당한다면 당신은 취약성을 끌어안을 수 없어요. 이제 안전벨트를 매자.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수치심이라는 경험에 걸려들지 않게 하자. 그래야 진실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